오늘 저희들이 데머리 샤르를 공부하겠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성찬론 논쟁, 그리고 예정론 논쟁,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성찬론 논쟁이라 할 때 라드베르투스, 그다음에 라트람누스, 그다음에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할 때 고트샬트, 그다음에 힌크마, 그다음에 이제 에르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때 왕 이름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데머리 샤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아마 느껴질 것이고요. 이때 이게 다 9세기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이 사람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뚱뚱한 샤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뚱뚱한 샤를이라는 이 사람 아들인데, 이 사람이 되어지면서 이제 카롤린거 왕조가 이제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빼빵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빼빵의 아들이 샤르마뉴의 아들이 루이의 아들이 데머리 샤를, 이렇게 되어지는 이제 이 계통으로 내려오는 카롤린거 왕조가 마침내 무너진다. 이 무너진다는 이 말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황제의 권한이 이제 독일로 옮겨지게 되어질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카롤린거 왕조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데머리 샤를과 뚱뚱한 샤를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 우리가 중세교회에서 초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았던 로만 카톨릭은 만들어졌다. 로마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른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회 단체다, 정치 단체다. 로마 교회 이름을 이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폈는데,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송장회의, 까다베레, 그 다음에 송장회의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창부정치, 이것이 사실상 로만 카톨릭의 그 부패라고 할까, 그들의 정체의 절정에 달하는데, 바로 송장회의 창부정치가 뚱뚱한 샤를의 다음 세대에 일어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빼빵, 샤르마뉴, 그 다음에 루이, 데머리 샤를, 뚱뚱한 샤를 다음에 이 송장회의와 창부정치가 일어나므로 이제 카롤린거 왕조는 이제 뭐 이 왕조라는 말 자체가 역사 속에서 이제 미미해져 버리고 마는, 그리고 이제 황제 권한은 독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동부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봐야 될 아주 중요성, 이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는 이유입니다. 이게 복잡한데 왜 이런 걸 바라느냐 하는 시대를 이야기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때에 바로 바이킹, 즉 노르만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역사가 흥미있는 게, 지금 신학상으로서는 이런 현상, 역사에서는 시대의 전환,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정체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즉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결탁을 하잖아요. 정교 유착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때 800년 12월 25일 날 이제 절정에 이르는데, 근데 이 둘 다가 상당히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이 둘 다가 몰락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 황제 권한은 독일로 가버리고, 로마 가톨릭을 지지했던 이 카롤린고 왕조가 독일로 가면서, 독일로 옮겨지면서 역사에서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 이름이 무색할 정도가 돼버리고, 그 다음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교회는 썩어서 진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송장회와 창부정치와 같이 이제는 정치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여 이제 더 이상 뭐 교회의 조그만의 흔적만, 이름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데머리 샤를, 뚱뚱한 샤를에 오면서 이 사실이 이제 발견되어지고, 제가 앞에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성찬론 강의, 예정론 강의하면서 싱크마 강의하면서 서론에서 제가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이 마지막 남은 이 진리, 성찬론,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이거는 타락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뭐 이건 놓치고 뭐 예를 들어서 삼일천원 놓치고, 놓치는 게 아니고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친기론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 일단 거짓이지만, 그렇다고 또 교회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버렸다고 해서 교회가 금세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7, 80%가 진도가 되어져야지 그때 내 배가 이상하다. 왜 내 배가 이상하나 하고 황달이 일어나서 볼 때 이미 벌써 이 온몸에 벌써 이게 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몸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이제 나타내는 것처럼, 타락했다면 이미 그 진도가 엄청나게 간 거예요. 벌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라든가 칭의에 관한 구원의 진리라든가 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개념 파악을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이게 이미 진리가 포기되어졌고, 이제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게 진전되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교회의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보존하는 마지막 남은 20, 30%가 이것마저 사라져버리니, 이제 그거는 뭐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질까, 뭐 미안하지만 장로파, 군사파, 안소집사파 나누어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미 그 교회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이미 앞에서 말했던 이런 질병의 세 가지가 얼마나 진도가 갔으면 그거 하나 치료 못합니까? 교회가 자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황달기가 벅 떠가지고 이게 눈에는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게 뭐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는 몸 자체를 가눌지 못할, 근데 그거는 회생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법원에 가가지고 해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병원에 가 대수술 해야지 뭐 그거 더 이상 뭐 할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강하게 말했지만, 성찬론을 회복하지 못하면 20, 30% 남아있는, 그러니까 7, 80%의 간을 자르더라도, 남아있는, 그 콩팥을 자르더라도 남아있는 것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썩어서 지금 회생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 각자가 봅니다. 다 한국 교회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이 성찬론에 대한 이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벌써 이 몸에 온갖 질병들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황달기가 드러나고 빨리 피곤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알칼리성, 비알카홀릭이 되는 이 지방간이 벌써 이미 다 뻗어 있는 겁니다. 뻗어 있을 때까지 있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슬픕니다. 그때에 이런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제 교회가 썩었고 사회도 이제 썩어간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머리 샤르를 보고 뚱뚱한 샤르를 보고 그 상황에서 황제 권한이 이제 카롤린고 왕조가 무너지고 이것이 독일로 간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회의 변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교회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시다. 교회사를 배우려면 교회사가 아니다. 역사를 배우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조금이라도 배운다고 관심이 있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나치즘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나치즘이 등장을 해가지고 히틀러가 장악을 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반대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간에 독일 기독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래가지고 바로면 그 선언이라는 것을 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스지만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자유신학자들이지만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하자. 이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적어도 저런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아 있겠다. 이래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르멘 선언을 해서 나치즘에 항거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썩은 것도 아니에요. 못 돌아갑니다. 수술대에 앉히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르지나와 싱크마를 자문위원으로 두었던 싱스로마 제국 황제 데머리샤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말로는 샤를 2세라고 한다. 그러면 뚱뚱한 샤를 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샤를 3세겠죠. 당연한 거죠. 샤를 2세? 그 샤를 1세는 누구예요? 샤르마뉴가 1세고 그리고 샤르마뉴 1세, 샤르마뉴 2세는 손자, 샤르마뉴 3세는 정손자 이래 되겠죠. 경건한 루이의 아들이다. 그의 시기는 875년에서 877년이고 프랑스 왕이 되었다. 무슨 신학적 논쟁이 있지 않았나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요. 바로 나옵니다. 이어서 라테람누스 아시죠? 이 성찬론 논쟁. 그 다음에 싱크마와 고트샬크.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계속해서 정리하는 건 라테람누스가 그래도 상징설이고 고트샬크가 이중 예정론이라는 거 정통은 싱크마나 라데베르투스는 기억 안 해도 되지만 라테람누스와 고트샬크는 정통이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들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경건한 루이보다 아들 빼빵, 지금은 제가 빼빵이라고 합니다. 빼빵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840년 경건한 루이가 세상을 떠나자 남아있는 세 아들은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베르등 협약을 840년에 루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협약을 맺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동부, 중부, 서부.
그러니까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지금의 그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에 대한 이름들이 여기에 이제 다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제가 족보를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 대머리 샤럴이 여기 나오죠. 이거는 보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머리 샤럴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순한 샤럴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머리 샤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뚱뚱한 샤럴, 람베르,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좀 이게 좀 더 중요해. 이 람베르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대머리 샤럴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뚱뚱한 샤럴이 나와야 돼. 예, 뚱뚱한 샤럴이 아마 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루이스 3세. 이게 노네요. 예, 이 사람. 이 세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주요한 인물들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샤르마뉴와 그리고 경건할 루이의 요 사이 아니 참 여기 아들의 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래서 람베르드가 나오죠. 그다음에 직계로 뚱뚱한 샤럴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머리 샤럴이 끝나고 이렇게 잘 안 갑니다. 이게 황제로 안 갑니다. 그러면 요 계열의 직계가 있는 게 뚱뚱한 샤럴이 됩니다. 뚱뚱한 샤럴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손자라고 해야 되니까 좀 그거는 좀 그렇긴 그렇지. 어쨌든 뭐 족보상으로 볼 때 손자니까. 예, 왜냐하면 아들 손자 계통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자식이 없어 죽어버립니다. 그럼 죽어버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의 아들 로타르의 아들의 그 람베르트까지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때에 이제 송장회의가 이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 직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또 이렇게 직계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게 돼버릴 정도면 얼마나 이 사회가 복잡하다는가.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놀드가 또 중요합니다. 아르놀드가 이제 이게 람베르드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서로 이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샤럴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르눌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쿠데타가 정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람베르드가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르누페를 없애고 람베르트가 이제 황제 권한을 갖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루이와 샤르마뉴, 그 다음에 뚱뚱한 샤를, 그 다음에 아르눌프 쿠데타, 람베르트 쿠데타. 이제 람베르트의 이제 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황제 권한이. 이제 좀 복잡한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식시켰으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긋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름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한번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럴이 있어요. 그는 뚱뚱한 샤럴에 대한, 대머리 샤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중요한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형제들 간에 반목 질시가 일어났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그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3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이복 형제, 이 사람들의 이복 형제들이 다시 또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2세가 이제 황제 권한을 갖고 이어서 이제 율리아누스, 그 다음에 율리안, 뭐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것처럼 뭐 나라가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들 간의 반목 질시가 일어난다. 경건한 루이가 840년에 떠나자 권력 다툼이 일어나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동부지역, 먼저 샤럴은 동부지역을, 독일이잖아요. 그 다음 다스리고 있는, 샤럴은 동부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루이 2세와 연맹을 맺어가지고 로타르 1세,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지배하고 있는 자기 동생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슈트라스부르크 선서를 통해서 베르등 협약을 맺게 되므로 데머리 샤를은 서부 지역을 그러니까 프랑스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인 루이 2세는 동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제 로타르 1세가 이제 죽게 되자, 아까 로타르 1세는 이제 중부 지역이었잖아요. 이탈리아. 떠날 때 샤를은 평화롭게 지냅니다. 세 형제 모두 이제 문제가 없이 이제 뭐 형제 한 명 없어졌으니까 좋겠다에 넘어갑니다. 자, 로타르 1세의 황제직을 천명한 데머리 샤를. 요 데머리 샤를, 이 사람은 데머리 아니잖아요. 근데 왜 데머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다음으로 황제가 되는 그 뚱뚱한 샤를도 뚱뚱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뚱뚱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 공부를 좀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잘 나옵니다. 그 바이킹 시리즈가 지금 6부로 나와 있잖아요. 아마 한 60부작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거 다 봤습니다. 재미도 없는 걸 열심히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바이킹의 역사를 넣으면서 이 데머리 샤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얼굴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예. 난 아바타인가 이럴 정도인데, 하여튼 이 사람의 얼굴하고 비슷한 얼굴을 어떻게 캐스팅 잘해가지고 이 데머리 샤를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킹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이제 파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데머리 샤를이 있을 때. 그래서 롤로가 거기에서 이제 공작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한 2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롤로의 그 후예들이 영국을 점령을 하면서 노르만에 대이동이 되고 100년 전쟁이 시작을 하죠. 이렇게 상당히 재미있는 이 역사에 그리 보면 재밌긴 재밌습니다. 예. 자, 858년에 프랑스를 침입합니다. 데머리 샤를이. 아니, 그 일부 귀족들이, 독일 귀족들이 공격을 받은 샤를을 부르고뉴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형제들 간에 빚어진 다툼만 아니라 내부적인 모반을 샤를은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아케텐느와 브리턴. 아키테느와 브리턴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의 서북부, 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를은 바이킹의 건국도 지면한, 바로 방금 제가 했던 말입니다. 보통 롤로라고 그럽니다. 롤로가 최초의 지금의 이제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이 일어난 그 노르망디 지역을 이제 노르만들에게 준 땅이다. 이래서 노르만디가 되는 첫 사람이 바로 롤로고, 이 사람 당시에 바이킹족이 처음으로 이제 9세기 말에 옵니다. 그렇지만 875년 루이 2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명실고기 데머리 샤를은 동생 두 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루이 2세도 죽어버리고 로타르 1세도 죽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으면서 이제 졸지에 황제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지지했다. 그 다음, 지바니 7세가 사라센, 이 사라센이라는 말과 이제 사라센, 뭐 아라비안, 뭐 이슬람, 뭐 이런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슬렘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하메트가 등장하기 전에 동쪽의 사람들은 사라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이제 7세기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하메트가 종교를 장악하기 전에 7세기 중엽에 그 전에 그쪽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라센 이렇게, 그래서 역사에서 이름을 부르는 조금 달라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도 1662년 전에는 청교도라고 했지만 1662년 뒤에는 비국교도라고 불리워진다.
이것은 이제 대추방이잖아요. 대추방이거든요. 거저대는 성공회든 장로교든 독립파든 급진파든 다 청교도라고 이렇게 취급이 되어졌다가 이제 찰스 2세의 왕권 복고로 인해 가지고 성공회를 이제는 국교로 딱 정착시키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추방시키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목회도 못하고 다 추방시켜 버리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때 다 암스테르담이라든가 이제 신대륙으로 다 추방을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국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존 버년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어떤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7세기에 모하메트교 이렇게 하면은 안 맞죠. 그거를 그냥 뭐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내뱉는 소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7세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7세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집안이 7세하고 뭐 사라센하고 관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7세기에 접어졌을 때는 사라센이다.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사라센으로 불렸다. 이렇게 이제 불려져야 실제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알고 아는구나. 그러니까 비국교도라는 말은 이때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시대에 쓰여지는 말들을 이렇게 알고 나면 재밌죠. 그 비관한 예로서 우리가 존 웨슬리를 가리켜서 국교도 목회자라고 그러지 청교도 후예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벌써 1703년에 이분이 태어났고 1739년에 지금의 감리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벌써 청교도 시대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국교도로만 있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7세기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서 7세인데 7세기예요. 집안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샤를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왜냐하면 그때 빼빵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반대를 직면했다. 더군다나 루이 2세의 아들 바이메론 카롤 로망이 이탈리아로 진격해 오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뭐 이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대머리 샤를이 치리했던 시기는 힌크마, 계속해서 나오죠. 힌크마는 샤를의 자문위원이었다. 그 다음에 토리노, 샤르마니우의 엘퀸, 루이의 토리노, 클라우디오, 그 다음에 샤를의 랭스에 있는 힌크마와 에르지나, 이렇게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 서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뚱뚱한 샤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머리 샤를의 이제 계보가 끝나면서 뚱뚱한 샤를로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황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대머리 샤를은 877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면서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샤를 3세가 뚱뚱한 샤를이 되어진다. 그의 뛰어난 역량 때문이 아니라 형제들의 연이어진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황제가 되어졌다. 876년 알레미아를 다스렸으나 형 카를로망이 파직을 당하는 바람에 이탈리아 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바이킹의 공격과 사라센의 공격의 위협 속에 늘 살았다. 886년 프랑스의 파리가 바이킹에 의해 포로되고 만다. 887년 뚱뚱한 샤를은 아르눌프에 의해, 앞서도 제가 조금 언급했는데, 샤를 다음에 아르눌프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뚱뚱한 샤를을 몸이 뚱뚱하지 않았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뚱뚱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나.